네, 안녕하세요. 지금 소개받은 AWS의 장현세입니다. 제 이름이 발음하기 어렵죠. 장연세의 상무라고 그러니까 어려울 것 같습니다. 저는 소개해 주신 바와 같이 지금 현재는 AWS 근무하고 있고요. AWS 안에는 여러 가지 부서가 있는데 저는 그중에 컨설팅이나 이런 서비스 제공하고 있는 프로페셔널 서비스라는 조직에서 근무하고 있습니다. 제가 오늘 설명드릴 내용들은 저희 회사 특정한 회사의 어떤 솔루션 서비스를 설명드리려고 하는 것이 아니고 저희 같은 디지털 선도 업체가 이 ESG라는 측면에서 어떤 서비스를 하고 있고 그것이 우리의 실생활에 제품을 사용하는 데 있어서 또는 제품을 만드는 과정 속에 어떻게 영향을 주고 있고 그것이 ESG의 관점에서 어떠한 관계가 있는지를 좀 총망라해서 설명드리려고 장표를 준비해 왔고요. 좀 아쉬운 건 제가 욕심이 많아서 준비를 많이 하다 보니까 좀 장표가 많아졌는데 다음번에 시간을 더 주시면 조금 더 양질의 발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혹시 여러분 이런 부채 보신 적 있으실까요? 네, 좀 부채가 특이하죠. 그냥 대부분의 부채는 손을 붙이고 말 텐데 이건 이제 모터가 달려 그렇습니다. 이 부채의 이름을 붙인다고 한다면 기술 부채가 될까요? 네. 근데 이런 그림은 가끔 보셨을 텐데 이 그림이 실제 작동하는 거 못 보셨을 거예요. 네, 실제 작동은 이렇게 합니다. 네, 그 진짜 기술 부채죠. 근데 저희가 사용하는 원래 기술 부채란 뜻은 현 시점에서 더 오래 소요될 수 있는 나은 접근 방법론이 있는데 그걸 택하기는 데 있어서 비용과 시간이 들어가니 그걸 택하지 않고 조금 더 쉬운 걸 택해서 추가적으로 발생되는 시간, 비용, 코스트를 저희가 기술 부채라고 합니다. 결국은 내가 지금 짊어지지 않고 다음에게 미룬다는 뜻에서 기술 부채라는 용어를 사용합니다. 제가 이걸 왜 넣었냐 하면 제가 오늘 설명드릴 내용들이 우리가 지금 이 제품 안정 관련된 이런 디지털 기술들을 채용하지 않으면 그거에 대한 대가를 나중에 치러야 되기 때문에 가급적 빨리 이런 기술들을 어댑션하자라는 의미에서 이 기술 부채라는 거를 집어넣습니다. 제가 사진을 이제 두 개로 넣어놨는데 위아래로 우선 첫 번째 행에 있는 거 보시면 공통점, 그러니까 스마트폰, 최신형 스마트폰이 있고 폐그물망이 있고요. 그다음에 맨 오른쪽에 최신형 자동차, 전기차가 있는데 이 세 가지의 공통점이 뭘까요? 네, 전혀 상상이 잘 안 되시죠? 공통점은 폐그물망을 이용한 원부자재의 재활용이라는 측면입니다. 그래서 지금 보시는 이 스마트폰이 이 폐그물망으로 만들어졌고요. 그다음에 이 전기자동차의 안에 대시보드, 내장재가 다 이 그물망으로 만들었습니다. 그렇다면 밑에 있는 그 세 개의 그림의 차이점은 뭘까요? 보통 자동차 시트를 만들면 럭셔리 브랜드일수록 소가죽이 좋은 걸 쓸 텐데 여긴 지금 차이점이라고 했으니까 그럼 소가죽을 안 쓰는 얘기겠죠? 차이점이 뭐냐면 지금 보시는 이 자동차 럭셔리 브랜드의 이 자동차 시트는 버섯을 이용해서 만듭니다. 그러니까 소가죽이 아니고 오가닉으로 버섯을 가지고 조직 세포를 이용해서 가죽 시트를 만듭니다. 가죽이 아닌 거죠, 이제. 자, 지금 보신 바와 같이 제가 조금 전에 우리가 기술을 적용하지 않고 다음으로 미루면 기술 부채가 발생한다고 그랬고 그다음에 트렌드를 봤더니 업사이클링을 이용해서 폐자재들을 원부자재로 자정하는 기술들을 많이 쓰고 있다는 걸 말씀드렸습니다. 이러한 어떤 기조를 바탕으로도 제가 설명드릴 이 PPT장표를 보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첫 번째로는 우선 ESG 이니셔티브들이 어떤 것들이 있는지에 대한 전반적인 조망을 해보고요. 두 번째로는 그래서 그 ESG 이니셔티브들이 전체 공급망이라는 관점에서 어떻게 물려있고 핫 트렌드가 있는지 살펴볼 건데요. 제가 고민 끝에 이 SCM을 들고 난 이유는 원부자재를 공급하는 서플라이어, 그다음에 그 원부자재를 가지고 물건을 만드는 매니팩처러, 그 만들어진 제품을 공급하는 디스트리뷰터, 그리고 맨 끝에 사용하는 소비자, 이 모두가 하나의 가치 사슬 안에 묶였기 때문에 전반적으로 보기 위해서는 SCM이 좋겠다고 생각이 들어서 제가 SCM 관점으로 오늘 이 장표를 준비해왔습니다. 그리고 끝으로는 오늘 이 주제의 대미의 메시지가 될 과연 우리는 어떻게 해야 그러면 그런 ESG를 지키기 위해서 디지털 기술을 적용할 것이냐 하는 것에 대한 화두만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제가 오늘 다 답을 드리면 좋겠는데 말씀드린 것 같이 20분 안에 다 드리기 어려울 것 같아서 제가 오늘은 화두만 드리고 다음 기회에 더 고민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ESG라고 하면 Environment, Social, Governance 세 개 영역이 있는데 저희 보통 ESG 하나를 필러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환경 같은 경우는 최근에 얘가 다우존스 지수 100년 가까이를 서스테인하던 그 안에 들어가 있던 빅 오일 업체가 재작년에 다우존스 지수에서 빠졌습니다. 더 이상 그 회사의 주가를 다우존스 놓지 않아요. 대신에 뭐가 들어갔냐면 저희 회사 같은 이런 디지털 빅테크 업체들이 그 자리를 차지 들어갔습니다. 그래서 금융권에서도 탈석탄 전환을 해서 이제 빅 오일에서 빅테크 기업으로 이 환경 쪽으로 전환이 되고 있고요. 두 번째는 소셜 측면인데 소셜에서 가장 최근의 핫트렌드는 세이프티, 안전입니다. 그게 작업 공정에 대한 안전이든 제품에 대한 안전이든 안전이 제일 중요한 핫트렌드입니다. 그래서 이 핫트렌드의 세이프티가 각광받게 된 가장 큰 원인은 여러 가지 사고를 거치고 나면서 중대재해처벌법도 나오게 되었고 그로 인해서 우리가 뭔가 서비스를 제공하는 과정 또는 제품이 만들어지는 과정에도 세이프티가 중요하구나라는 인식이 확산되게 됐고요. 그런 확산 가운데 이제 제품을 사용하는 단계에서도 플랫폼의 어떤 공정성, 이퀄리티를 요구하는 시대가 됐다는 거죠. 그다음에 세 번째 거버넌스는 더 이상 우리는 특정한 한 기업의 특정한 어떤 한 오너나 소유주가 많은 권한을 독과점하는 시대를 용인하는 그런 시대를 벗어났습니다. 이제는. 그래서 지금은 모두가 주식을 한 주 가진 사람이든 100만 주를 가진 사람이든 규정의 준수성과 가시성을 요구하는 그런 시대에 왔다는 거죠. 그게 이 ESG 필러에 가지고 있는 공통적인 어떤 메시지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그러한 ESG 필러에 있는 것들을 정보로 가지고 올 것이냐를 제가 그림을 놓았는데요. 이거를 다 설명드리면 너무 어려우실 테니까 그냥 쉽게 우리가 생각하시는 대로 보시면 기업으로부터 IoT를 이용하든 아니면 기업이 제공하는 어떤 데이터를 이용하든 그런 데이터들을 우리 원 같은 이런 그 정부기관에서 공공기관에서 플랫폼으로 제공하면 맨 하단부에 2번이라고 보신 바와 같이 IoT 또는 OT로부터 데이터를 끄지고 오는 데이터 레이크를 만들고 거대한 데이터 저수지입니다. 그 저수지 위에 데이터를 붓고 데이터를 관리하고 그러면 맨 위에 5번에 보시는 것처럼 우리가 많이 이야기하는 AI를 이용해서 또는 데이터 기술을 이용해서 그런 데이터들을 분석하고 미래를 예측하고 하는 기술을 이용해서 안전을 도모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전반적인 플로우를 제가 앞에 설명드렸고요. 그러면 데이터를 소스로 가지고 오는 거, 데이터를 관리하게 하는 거, 그리고 데이터를 분석하고 머신러닝 하는 방법을 제가 오늘 다 설명 못 드리겠지만 어쨌든 나중에라도 찾아보실 수 있도록 제가 전반적인 그림을 넣어놨습니다. 자, 그러면 제가 앞에서 ESG 필러별로 어떤 필러가 있고 각 필러별로 무엇이 핫토픽인지 잠깐 말씀드렸습니다. 그리고 그런 핫토픽에서 발생하는 정보를 과연 우리가 어떻게 입수하고 입수된 것들을 어떻게 관리할 것이냐 하는 IT 관점에서의 플랫폼도 잠깐 보여드렸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제가 모두에 말씀드린 바와 같이 원부자재를 소싱해오는 서플라이어 단계부터 맨 마지막에 공급을 통해서 제품을 사용하는 사용자까지 전체 밸류 체인을 놓고 봤을 때 어떤 트렌드가 있는지 한번 ESG 관점에서 조망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ESG라는 말이 나오기 한 5년 전, 6, 7년부터 유행하던 또 하나의 단어가 CSR인데요. 지금 CSR은 보시는 바와 같이 사회에서 그러니까 기업이 사회에 가지고 있는 책무를 전담하기 위해서 요 CSR 조직을 만드는 것들이 많이 유행이었었죠. 지금은 그 CSR을 한 단계 더 넘어서 지금 제목에 보시는 바와 같이 제조, 운송, 판매, 사용 뿐만 아니고 이제 회수나 폐기까지 전체 프로덕트 라이프 사이클 전체를 다 이 SCM에 모아서 관리하겠다. 그거를 ESG라고 하는 이니셔티브 관점에서 유지하겠다라고 하는 것이 거대한 트렌드입니다. 그래서 SCM의 그 플로우를 보시면 최하단에 플로우가 있는데요. 맨 왼쪽에 원부자재를 공급하는 유닛을 서플라이어라고 부르고요. 그로부터 원부자재를 공급받아서 제조하는 쪽을 매니팩처러 유닛이라고 하고 그 다음에
매니팩처러가 만든 제품을 유통할 수 있는 디스트리뷰터, 유통사가 있고요. 맨 마지막에 딜리버리를 통해서 고객이 사용하게 되죠. 근데 돈이 어디서 흘러가냐면 돈은 고객이 지불해서 맨 마지막에 있는 원부자재까지 흘러갈 수 있겠죠. 돈의 플로우는 그렇게 되어 있고요. 그다음에 정보의 플로우는 뭔가 원부자재를 만드는 단계부터 만들어지기 때문에 원부자재부터 고객에 이르는 단계까지 정보가 형성되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이 디지털 전환을 통해서 제품에 대한 안전성을 확보하자 한다면 정보를 지금 보시는 바와 같이 서플라이어 단계부터 계속 모아놓고 축적하고 분석할 수 있는 플랫폼, 기술, 그걸 전담할 수 있는 조직, 프로세스 이런 것들이 셋업돼야 할 수 있겠죠. 자, 그러면 그 SCM에서 ESG에 관련해서 어떤 과제들이 있는가를 살펴보시면 아까 제가 ESG에 S 같은 경우 제일 그러니까 소셜에서 가장 많이 지금 주목받고 있는 게 세이프티라고 말씀드렸죠. 그런 것처럼 보시면 서플라이어도 보시면 아동이나 강제노동 근절, 공정무역, 친환경 자재 이런 것들이 서플라이어에서 넘어오게 되어 있는데 이게 세이프티하고 무슨 상관이냐면 아동이 노동하는 데서 세이프티 할 수가 없고요. 강제노동하는 데 세이프티 할 수가 없겠죠. 그다음에 공정무역이라는 것도 마찬가지로 내가 어떤 제품의 가치에 대해서 공정한 대가를 지불하고 그 제품의 원부자재를 획득하겠다는 거기 때문에 그 안에도 제품의 안전성이 내포가 되어 있습니다. 예를 들면 원래 100원짜리 서플라이 프로덕트인데 내 그거를 50원에 가지고 오려면 50원의 갭을 누군가 제공하게 되겠죠. 그 과정에 안전성이 해치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다음에 매니팩처러, 제조사 입장에서는 보면요, 탄소 발자국, 카본 풋프린트라고 해서 많이 얘기하죠. 그다음에 개인정보, 작업자의 보건이나 안전, 신재생에너지, 포장재 저감, 그다음에 유해물질 배출이나 폐기 관리, 에너지 생산이나 에너지의 생산과 소비의 효율화 이런 것들이 매니팩처러에서 많이 발생하고 있는 것들이고요. 일례로 어느 스마트폰 벤더 같은 경우에는 이 카본 풋프린트 리포트가 제공되지 않은 그 리포트가 없는 그런 반도체 또는 메모리 이런 거를 공급하려면 공급받지 않습니다. 처음부터 카본 풋프린트 리포트 같이 첨부된 원부자재만 공급을 받습니다. 그래서 민간에서는 이미 그런 노력들이 확산되고 있고요. 그다음에 또 하나 이제 그 이통사에서는 유통하는 과정 중에 노동자들의 어떤 피로도나 안전성을 위해서 웨어러블 수트를 이용해서 로봇을 적용하는 단계까지 갔고요. 그다음에 지게차, 공유 플랫폼, 물류나 폐기물에서의 선순환 및 회수 포장재 이런 것들을 하고 있는데요. 한 예로 여러분들 요새 댁에서 전화 주문으로 많이 쇼핑이나 음식물들 구매 많이 하시죠? 근데 한국에서 서비스하고 있는 어떤 기관에는 아침에 새벽에 그 물건이 배송이 돼서 나한테 오고 그 포장재를 버리는 게 아니고 회수해 가죠. 그런 걸 회수 포장재라고 합니다. 사실은 그 회수 포장재에도 제품의 안전이 담보가 돼야 돼요. 왜냐하면 만약에 그 포장재 안에 앞선 집에서 운송했었던 그 포장재 그대로 재사용할 경우 그 안에 곰팡이나 포자나 병원균이 있을 경우 다음 주까지 확산될 수 있겠죠. 그래서 그런 유통 단계에서도의 이 선순환 및 회수 포장재에서도 세이프티가 되게 중요한 팩터입니다. 또 하나는 안전한 제품의 사용도 중요하지만 사용된 제품의 안전한 폐기도 몹시 중요한데, 예를 들어서 내가 이사를 가는데 더 이상 에어컨이 필요 없어서 그냥 에어컨 실외기를 잘랐다? 그러면 거기서 발생하는 프라이온가스가 노출될 수밖에 없겠죠. 근데 그걸 막으려면 내가 어떻게 해야 그런 위험성을 줄일 수 있는가 하는 것도 되게 중요한 아이디어가 되겠죠. 이런 것들이 현재 SC민영역에서의 ESG 이니셔티브입니다. 지금 유럽에서는 이런 것들을 아예 법제화해서 지금 제가 차트를 정리했는데요. 프랑스, 네덜란드, 독일, 그다음에 EU 의회 차원에서 이걸 아예 법제화해서 제가 앞에서 말씀드렸던 아동 노동이라든가 또는 제품의 안전 관련된 법제화들을
지금 보시는 바와 같이 많이 추구하고 있고요. 근데 이런 국가들도 이러한 제도를 한 번에 시행하면 발생할 수 있는 어떤 임팩트를 줄이기 위해서 지금 보신 것처럼 어떤 대기업을 한정한다든가 유예 기간을 둔다든가 해서 이런 법 제도들이 소프트 랜딩 할 수 있도록 많이 유도하고 있습니다. 이런 것도 우리나라도 좀 시사점이 있다고 생각이 들고요. 자, 그러면 그러한 것들을 어떻게 우리 이 디지털 기술을 섞어서 활용할 것이냐 보면 기존에 있던 전통적인 물류 공급망에서는 제품을 개발하고 기획하고 소싱하고 만드는 것들이 다 별개로 이루어졌는데 저희는 그거를 사일로라고 부릅니다. 사일로로 이루어진 것들이 지금 오른쪽에 보시는 것처럼 각각의 유닛들이 이제 막 네트워크로 이루어져 있는 디지털 서플라이 네트워크로 바뀌어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 국가기관도 또는 민간기관도 이러한 디지털 서플라이 네트워크에 대비해야만이 앞에서 말씀드린 것 같이 원부자재로부터의 또는 최종 유통 단계까지 이른 전 단계에서의 제품의 안전성을 확보하고 담보할 수 있는 최소한의 데이터가 쌓일 수 있다는 거죠. 제가 앞에서 이제 발제를 말씀드렸다고 한다면 그 발제에 해당되는 것들을 하기 위해서 우리가 어떠한 기술들을 쓸 수 있는가, 또는 그걸 통해서 우리는 이 ESG가 어떻게 지속 가능한가를 살펴볼 수 있게 되는데요. 디지털을 한마디로 설명하기 너무 어려워서 제가 유추할 수 있는 좋은 사례를 갖고 왔는데 보시는 것처럼 세계 최초의 스마트폰입니다. 그 세계 최초의 스마트폰이 나왔을 때 어떻게 기획되어 있는가를 살펴보시면 첫 번째, 이 스마트폰이 나오면서 여러 개의 기기들, 여러 개의 사람과 사물을 인터커넥션, 연결해 주는 데 먼저 집중을 했고요. 두 번째, 그 기계를 연결하는 데 있어서 그 기기들이 과연 목적하는 바를 하고 있는지 계측 장치를 붙여서 지속적인 상태를 모니터링 했고요. 그게 인스트루멘트이고요. 세 번째는 거기에 그동안 시도되지 않았던 인공지능 기능을 부여했습니다. 그래서 인텔리전스를 부여했죠. 그런데 거기에 더 중요했던 건 뭐였냐면, 스티브 잡스가 이제 고인 되셨는데 스티브 잡스가 강조했던 것 중에 하나가, 우리가 흔히 디자인이라고 말하면 그게 어떻게 보이는가, 무슨 색깔인가에 대해서 생각을 많이 하는데, 스티브 잡스가 생각했던 디자인이라 하면 그게 우리에게 어떤 느낌을 제공하고 우리가 어떤 경험을 할 수 있는가를 디자인이라고 얘기했습니다. 그래서 이 스마트폰을 만들 때 인터커넥션, 인스트루멘티드, 인텔리전스, 그리고 제일 강조한 게 익스피리언스, 경험입니다. 그래서 디지털은 제가 지금 말씀드린 이 네 가지의 복합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네 가지의 복합체가 적용된 걸 디지털이라고 봤을 때, 우리에게 곧 그 디지털 시대가 온다 라고 했을 때 그 디지털 시대를 강조한 게 지금 보시면 뉴욕 주립대에 스캇 갤러웨이라는 교수님이 주장했던 말씀이 있는데요. 그분이 요 말씀하시면서 더 4라고 강조를 하셨어요. 더 4가 4개의 기업체를 꼽으셨는데, 하나는 사람의 두뇌 역할을 대신할 수 있는 기업으로 구글을 꼽았고요. 그다음에 두 번째, 사람의 감정, 이모션한 것들을 표현할 수 있는 회사로 좋아요를 최초로 도입한 페이스북이 나왔고, 지금은 이제 메타로 바뀌었죠. 그리고 사람의 모든 그 생존에 필요한 에너지 또는 음식물들, 그런 서플라이들을 공급해주는 제가 적혀 있는 아마존, 그리고 맨 마지막으로 사람이 가지고 있는 욕구를 제공해 줄 수 있는 그 음악을 통해서 또는 동영상을 통해서 욕구를 해결해 줄 수 있는 애플, 이 4개의 기업을 더 4라고 선언했고, 지금 현재 이 4개의 기업들을 빅테크로도 부르지만 기본적으로 디지털 선도업체라고 부르는 것도 제가 앞에서 말씀드린 그런 인터커넥션, 인스트루멘티드, 인텔리전스, 익스피리언스, 이거를 강조한 결과물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 우리 기업이나 기관들은 어떻게 해야 이런 디지털 트랜스포머를 할 것이냐 하면, 제가 드리고 싶은 제안은 기술만 도입하지 마시고 기술 도입하는 데 필요한 전략, 조직, 프로세스, 비즈니스 모델, 문화, 제일 중요한 한국에서 제일 취약한 의사소통 체계까지도
같이 도입하십사 하는 제언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네, 다음 장에는 그래서 이런 디지털을 적용하는데 필요한 테크놀로지들 IoT, 클라우드, 빅데이터, 모바일 기술을 망라해서 다 넣어놨는데 지금 보시면 이게 다 이렇게 융합이 되어 있죠. 그게 키워드입니다. 뭐 하나가 분리되어 있는 게 아니고 융합됐다는 게 키워드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결국은 그런 걸 통해서 우리는 아날로그 기업에서 디지털 기업으로 전환하려면 경험, 제가 계속 말씀드리는 경험, 익스피리언스, 그다음에 조직의 운영에 대한 오퍼레이션, 조직이 영위하고 있는 비즈니스, 그다음에 조직의 문화에 대해서 근본적인 트랜스포메이션이 발생해야 디지털 기업으로 전환할 수 있다는 게 제가 오늘 드리고 싶은 발제였습니다. 네, 지금 제가 욕심이 많아서 장표를 많이 준비해가지고요. 좀 빨리 진행했는데 다음에 기회 되면 또 Q&A 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네, 경청해서 감사합니다.